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문서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단 한 문장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금융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사라져버린 한 줄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야 물가가 좀 잡히겠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에게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거대한 공포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최근 뉴스 헤드라인만 쓱 보시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구나. 무려 5번이나 연속으로 동결했으니 이제 지긋지긋한 금리 인상은 끝났고 곧 내릴 일만 남네? 라며 안심하고 계셨던 분들 계신가요? 그 믿음이 지난 1월 15일부로 완전히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깨져버렸다는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한국은행은 분명히 기준금리를 연 2.5%로 꽁꽁 묶어뒀는데 이상하게도 은행 금리는 6%를 뚫고 어느새 7%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제자리인데 도대체 왜 내 이자는 폭등하는 걸까요? 은행들이 돈독이 올랐나 하고 욕하고 넘어가기엔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털리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의 뒤에는 우리에게 금리 인하라는 희망을 주던 그 문장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문서에서 감쪽같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삭제된 문구가 의미하는 진짜 공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이자 폭탄의 고지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계를 며칠 전인 1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있는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돈값을 결정하는 1년에 몇 번 없는 아주 중요한 날이죠. 결과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동결이었습니다. 기준금리 연 2.50%. 뉴스 속보만 보면 다행이다. 이자는 더 안 오르겠네. 이제 버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의도 채권 시장에서 수천억 원을 굴리는 진짜 선수들은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 회의가 끝나고 발표된 통화 정책 방향 의결문이라는 문서를 받아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받길래 그랬을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밥 먹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상황 봐서 너 힘들면 이자 좀 깎아줄 수도 있어. 좀만 힘내봐. 듣기만 해도 힘이 나죠? 이걸 금융 용어로는 비둘기파적 신호, 즉 시장을 달래주는 따뜻한 메시지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은행 의결문 구석에는 물가 흐름을 보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둥 행간을 읽어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도 열려있다는 뉘앙스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월 15일 친구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따뜻했던 그 문장을 화이트로 칠하듯이 싹 지워버리고 대신 아주 차갑고 무서운 말을 써놨습니다. 물가가 목표 수준에 수렴할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충분히 장기간이라는 말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친구로 치면 정색하면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야, 당분간 이자 깎아준다는 소리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나 아주 오랫동안 널 지켜볼 거야. 꿈깨. 이것은 단순한 정책 발표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을 향한 한국은행의 강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 인하? 어림도 없다. 이 메시지가 퍼지자마자 시장의 기대감은 순식간에 공포감으로 돌변했습니다. 희망 고문이 끝나고 차가운 현실이 닥친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억울해하십니다. 댓글로도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죠. 아니 어찌됐든 기준금리는 2.5% 그대로잖아요. 기준이 그대로인데 왜 시중은행들이 제 마음대로 금리를 올립니까? 이거 은행들의 횡포 아닙니까? 정부는 뭐 합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배신감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은행이 단순히 나빠서라기보다는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아주 이해하기 쉽게 배추 장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은행은 돈을 파는 가게입니다. 여러분이 은행 창구에서 빌리는 대출 금리는 돈의 소매 가격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배추 가격인 셈이죠. 그런데 은행도 여러분에게 돈을 빌려주려면 어디선가 돈을 사와야겠죠.
은행이 큰 시장에서 돈을 떼오는 가격, 즉 도매 가격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은행채 금리나 코픽스 금리라고 부릅니다. 자, 한국은행 총재님이 나 금리 절대 안 내려. 아주 오랫동안 쪼일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돈을 빌려주는 큰손들, 즉 도매상들이 겁을 먹었습니다. 야, 총재님이 독해졌다. 앞으로 돈 구하기 진짜 힘들겠는데? 지금 돈가 미리 올려받아. 나중에 돈 없어서 못 구하면 어떡해? 이렇게 되니까 은행이 돈을 사오는 도매 가격이 하루아침에 폭등해버린 겁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나도 비싸게 사왔으니까 손님한테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내가 손해보고 장사할 순 없잖아. 그래서 은행이 떼오는 원가가 비싸지니 당연히 여러분한테 파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겁니다. 결과를 숫자로 확인해 볼까요? 아주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 16일 기준으로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상단이 벌써 연 6.3%를 찍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발품 잘 팔면 5% 중반대 상품이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이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심지어 KB국민은행은 이번 주에 대출금리를 0.15%포인트 추가로 올리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데 우리 대출금리만 저 하늘로 날아가는 기막힌 상황. 이게 바로 삭제된 한 문장이 불러온 나비 효과이자 여러분이 1월에 받은 청구서의 진실입니다. 에이, 설마 7%까지 가겠어?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금리 차이가 우리네 삶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 김 과장님의 가계부를 통해 팩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 김 과장님이 작년 초 이제 집 좀 사볼까? 해서 서울 외곽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5억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만 해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야기 나오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아서 변동금리 연 4%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 계산해보면 김 과장님은 매달 은행에 약 238만 원을 냅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월급 합쳐서 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 버니까 238만 원 내고도 생활비 쓰고 저축도 조금 하고 가끔 주말에 맛집도 가고 1년에 한 번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갈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버틸만하다. 집값 오르면 남는 장사다. 라고 생각해서 집을 산 거죠. 그런데 이 금리가 지금 시장 분위기대로 6.5%로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월 상환액은 238만 원에서 316만 원으로 뜁니다. 앉은 자리에서 매달 78만 원이 공중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78만 원이 적은 돈인가요? 직장인 한 달 점심값, 커피값 다 합친 식비가 통째로 날아가는 돈입니다. 우리 아이 영어 유치원을 포기해야 하는 돈이고 시골에 계신 부모님 용돈을 아예 못 드리게 되는 돈입니다. 만약에 정말 재수가 없어서 채권 시장의 공포대로 금리가 7% 시대에 진입한다면요. 월 상환액은 332만 원이 됩니다. 처음 대출받았을 때보다 매달 거의 10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1년에 100만 원이 아니라 매달 100만 원입니다. 연봉으로 치면 세후 1200만 원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한 노동의 대가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소비를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가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폭등하는 상황. 지금 변동금리로 대출받으신 영끌족 분들의 가계부에는 이미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보, 우리 차 팔아야 해? 적금 깨야 하나? 하는 소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탈출구조차 좁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년엔 정부가 대출 갈아타게 하세요 라며 주제를 좀 풀어줬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스트레스 DSR이니 뭐니 하면서 대출 한도를 팍 줄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들에게 가계대출 관리해라 라고 압박을 넣고 있어서 대출 문턱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부담되어 싼 곳으로 갈아타려 해도 고객님, 한도가 줄어서 대출이 안 나옵니다 라는 답변을 듣게 됩니다. 도가내든 쥐신세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도대체 한국은행은 왜 이렇게 매정하게 구는 걸까요? 이창용 총재님은 우리 서민들의 고통을 모르는 걸까요? 사실 감정적으로 비난할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지금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아주 골치 아픈 상황이거든요. 첫 번째 적은 바로 우리 동네 가장 힘센 형님, 미국입니다. 미국 경제 너무 좋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펑펑 쓰고 일자리도 넘쳐납니다. 그러니 미국의 금리 결정권자인 제롬 파월 의장이 배짱을 부립니다. 야, 우리 경제 너무 좋아서 물가가 안 잡혀. 나 금리 안 내려. 배째. 전 세계 대장인 미국이 금리를 안 내리는데 한국이 먼저 내린다? 그 순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금리 너무 낮네? 돈 빼! 하고 한국을 떠납니다. 그럼 환율은 1,400원, 1,500원을 뚫고 올라가겠죠? 자칫하다간 나라가 망하는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한국은행은 미국 눈치를 보느라 꼼짝도 못하고 나도 금리 안 내려 하고 같이 버티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두 번째 적은 내부의 적, 바로 여러분의 빚입니다. 작년에 금리가 좀 안정된다 싶으니까 사람들이 다시 빚내서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가계부채가 다시 역대 최고치를 찍었죠.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보일 겁니다. 여기서 한국은행이 금리 내릴게요 하고 윙크 한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다시 들썩이고 빚폭탄은 더 커져서 터질지도 모릅니다. 결국 이번 문구 삭제 사태는 한국은행이 우리에게 보내는 절박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미국 형님이 내리기 전까진 절대 먼저 못 움직인다. 그리고 제발 빚 좀 그만 내라. 우리는 분명히 경고했다. 안타깝게도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설마 더 오르겠어? 하며 무리하게 영끌 대열에 합류하신 분들은 지금 그 혹독한 청구서를 받고 계신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부 탓, 한국은행 탓만 하고 있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욕한다고 내 계좌에 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죠. 냉혹한 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 두 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변동금리에 대한 미련, 이제 제발 버리십시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언젠간 내리겠지라는 희망회로가 여러분의 계좌를 태워먹습니다. 지금 당장 금리가 조금 비싸 보이더라도 5년 고정형 주기형 상품이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앞으로 2, 3년 동안 미국 대선, 전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당장의 이자 몇 푼 아끼려다 밤잠 설치지 마시고 고정금리라는 멘탈 보험료를 내고 마음 편하게 본업에 집중하는 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둘째, 현금을 챙기십시오.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나중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 달, 다음 달 이자를 낼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월급의 절반 이상이 빚 갚는 데 나가고 있다면 이건 위험수위 초과입니다. 빨간불이에요.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세요. 감당 불가능하다면 가슴 아프더라도 집을 팔든 주식을 팔든 해서 빚의 덩치를 줄여야 합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디레버리징이라고 하죠. 버티고 버티다가 이자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내 손으로 정리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라는 문구를 지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번 겨울이 생각보다 길고 추울 거야. 옷 단단히 입어.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봄은 옵니다. 중요한 건 그 봄이 올 때까지 얼어 죽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그리고 불안한 마음을 다잡는데 작은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월가에 사는 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